네, 계속해서 손현정 앵커와 함께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 미국 FOMC 결과에 대한 집중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피로감은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어제도 미국을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과 일본 등이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10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 행보와 이에 따른 증시와 또 경제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점도표와 9월 FOMC 결과 이 부분을 짚으려고 하는데요. 허준영 교수님, 이번 FOMC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0.75냐 1이냐의 사이에서 시장이 베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끊임없이 0.75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물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타겟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당면 과제이긴 하지만 성장이 꺾이는 부분 그리고 고용 부분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칼날 위에서 사실 이쪽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저쪽으로 떨어져도 안 되는 그 위에서 굉장히 그 밸런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75라고 생각했고요. 더 이제 주목할 것은 향후 이제 올 말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그 FOMC 멤버들의 점도표를 보면 6월에는 3.4였는데 이게 1% 올라서 지금 4.4로 갔고요. 내년에는 4.6, 후년에는 3.9, 2.9로 내년까지는 적어도 메시지 자체는 금리 인하하는 거 기대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점도표에 FOMC들이 멤버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이 점도표를 찍어보면 사실 의견들이 좀 다른데 의견들이 훨씬 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FOMC 초기에는 좀 오르다가 파월 의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그냥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김학균 센터장님께 여쭤보죠. 우리 증시도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이 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좀 클 거라고 보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멀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좀 과열이니까 좀 그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 올린 다음에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탈이 안 난 적이 없었죠. 2018년에 금리 인상만 무탈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때는 그 다음에 바로 금리를 또 낮추면서 위기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고 조금 놀랬던 것은 경기가 좀 나쁠다라는 걸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빠진 건데 올해 연준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잡았어요. 1.7에서 0.1로 낮췄죠. 올 초 시작할 때 한 3% 후반, 지금 시장에선 1% 초중반인데 성장률 전망치야 연준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내가 잡을래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좀 표명이 됐고 이것은 이제 8월의 물가를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물가 상승이 너무 광범위하게 전이가 돼서 뭔가 우리가 경제에 심각한 충격도 주지 않고 또 인플레도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 우리 선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금리를 올리면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상당한 경기 후퇴가 좀 수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좀 가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리 인상 폭은 시장의 기대치였지만 좀 경기 후퇴를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and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We are moving our policy stance purposefully to a level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With today's action, we have raised interest rates by 3 percentage points this year. At some point, as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tightens further,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s are affecting the economy and inflation. 네, 이번에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원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꺼내든 게 바로 금리 인상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파월의 의장의 의지가 있는데도 잘 먹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80년대 초에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20%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6개월 만에 이렇게 300bp를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시작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연준의 책임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까지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작년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올렸지만 초기에 인플레 기대 심리를 너무 늦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좀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라는 건 저는 연준의 책임론을 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뭐 통상적인 경우는 사람들이 뭐 과하게 쓰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럼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은 물가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유럽이 가스 가격 때문에 난린데 네. 본질적으로 이건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은 연준이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한 점, 또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힘든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꽤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시장 불안의 원인이겠네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AI한테 맡기는 게 어떤가 싶을 정도입니다.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금리로 물가를 잡는 건 저는 설산에서 굴러내려오는 그 눈덩이를 멈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덩이가 작을 때 멈추면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멈출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참 굴러내려와서 커져버리면 멈추는데 훨씬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한 말씀 정도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70년대랑 지금이 상황이 그렇게 비슷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70년대 뭐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그 중동발 오일 샥으로 시작된 이제 두 번의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바로 이전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인 거죠. 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공급망 붕괴 같은 것을 통해서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봉쇄 등으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네. 충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미국에서는 대사직, Great Resignation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잡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뭔가 노동시장에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통화정책을 함에 있어서 다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아는 부분보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균형을 딱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통화정책을 하기가 7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Keeping at it, 이것이 바로 폴 볼커, 그 80년대 페드 의장이었던 폴 볼커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리틀 폴 볼커 뭐 이런 거를 약간 흉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 이거 그 70년대처럼 볼커처럼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뭐 키핑 앳 잇이라는 게 결국 이제 번역해 보면 꾸준히 해라. 네. 꾸준히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의미에는 폴 볼커 의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심하게 올렸던 그런 어떤 뚝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환경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환경의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때와 달리 감안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결국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네. 것은 70년대와 지금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측면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70년대보다 훨씬 더,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자꾸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70년대보다 훨씬 어려운, 녹록지 않은 환경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70년대 상황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겠죠. 이제 코로나가 만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급 부족과 보복 소비가 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센터장님, 이 소비자 물가도 중앙은행이 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급 쪽에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중앙은행이 과거처럼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기 힘든 한계가 존재하고요. 또 저는 모든 정책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면
경기 나빠지면 감내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건 70년대도 있었고요. 네. 중앙은행이 긴축하다 금융위기 났던 거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는데 과거와 지금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부채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채를 졌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립금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심각한 경기 위기도 야기하지 않고 또 인플레도 잡는 이건 현실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일종의 철학적으로 보면 이데아 같아요. 네. 추구하는. 이상향. 그럼요.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볼커 의장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했는데 우린 중립금리를 지향한다. 근데 우리도 그건 몰라. 금리를 올리다 보면 실물 경제가 반응을 하고 또 주가처럼 실물 경제에서 성행성을 가지는 것을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릴 뿐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과거에도 공교롭게도 금리를 올리면 탈이 많이 났어요. 네. 80년대 초에 말씀하신 폴 볼커가 금리 올린 다음에는 막 미국의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그 남미가 또 아주 망가지죠. 예, 달러가 강해지면서 남미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80년대 후반에 금리 올린 다음에는 미국의 주택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이때 미국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94년도에 지금이 훨씬 빠르지만 공격적으로 금리 올렸더니 미국은 버텼지만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네. 태국, 한국, 러시아까지 신흥국이 쑥대밭이 됐죠. 그렇죠. 2004년부터 금리 올린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모기지 부실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가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런 위기를 부르고 싶은 중앙은행이 없다고 봐요. 하다 보니까 터지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연준의 행동도 얼핏 이해가 되지만 과연 늘어난 부채에서 어디가 임계치가 될까? 뭐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그 심각한 위기를 좀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8월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조금 문신의 폭이 넓어졌을 텐데 그렇게 물가가 높게 나는데 여기서 또 발을 빼는 거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다 무의로 돌릴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올 가능성이 높고 또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뭐 주가가 어느 정도 그것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심각한 어떤 신용 위기가 혹시 터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 지금 국채금리가 4% 넘어갔는데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혹시 터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좀 면밀히 살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는 그 신흥국의 환율이 아주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통화 약세가 불가피한데 가뜩이나 또 오늘 13년 6개월 만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이런 것이 FOMC뿐이 아니고 상당히 외환시장 자금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의 좀 독특한 것은 신흥국이 탈이라는 거는 늘 있었습니다. 네. 어떨 땐 아르헨티나가 사고치고 어떨 땐 터키가 사고치고. 근데 지금은 달러만 독주하죠. 예. 우리가 지금 13년 만에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제일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N은 지금 돌리면 한 98년으로 가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유로는 2000년대 초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그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내성이 그래도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미국은 원래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에너지 순수출국이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괜찮고 그럼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려고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취약합니다. 가계 부채. 예, 왜냐하면 미국도 부채가 늘어났는데 미국은 가계는 부채를 한 10년 동안 줄였어요. 네.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공공부채가 문제인데 한국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안 쫓아갈 수는 없는데 이제부터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유로존도 미국은 3월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해서 미국도 이미 늦었는데 유로존은 7월에야 금리 올렸어요. 그거는 이탈리아처럼 남유럽 국가들 너무 걱정되고 네. 일본은 아예 금리 올릴 엄두도 못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게임은 미국이 멈춰줘야 끝날 게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쫓아서 금리 올린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멈춰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너무 뭐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미국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멀쩡할까라는 걱정도 듭니다만은 그 전에 다른 나라들이 받는 프레셔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달러에 대해서 거의 모든 통화가 전방위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뭐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달러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허준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미국이 자국의 경제 회복, 그다음에 그 긴축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힘을 더 키우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약간 뭐 약간의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역사를 보면 미국의 달러가 힘을 가졌을 때는 달러가 아주 강세일 때보다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약세일 때 힘을 더 가졌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요즘 이제 통화 수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달러가 부족해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원해서 통화 수합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이제 달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강세를 가진 때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2001년에 테러 9.11 테러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이럴 때였거든요. 사실 이럴 땐 달러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죠. 물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경향성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달러가 그렇게 강한 때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국이나 취약한 부분 국가부터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것이 다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자기 배 안에 물이 차고 있으니까 옆에 배들 가라앉는지 아닌지 상관 안 하고 거기다가 그냥 물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뭐 제코가 석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게 달러만 독주한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 화폐는 언젠가는 한번 좀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뭐 환율로만 보면 네. 뭐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데는 뭔가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막 그 외환 시장 참여자들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르헨티나가 한 10차례 정도 국가부를 지금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변방에서 문제는 신흥국은 늘 소란스럽고 늘 그 취약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질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국지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도 한국인들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지만 90년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도 좋았고 작은 미풍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전이가 되는 거는 신흥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진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한국으로도 전이가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남유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4% 넘어갔는데 그 나라가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견고한 나라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남유럽의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건 제 생각에는 신흥국이 더 나쁘지만 이제 글로벌 파급 효과라는 점에서는 유럽 쪽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허준영 교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 이것은 과거 외환위기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 기억을 더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수준이 아니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1,400원대에서 약간 랠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FOMC 한 번에 이제 다 모든 것은 넘어가 버리는 것 같고요. 사실은 당분간은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도 그거는 동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올라갈 모멘텀,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모멘텀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팩터들이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누르는 정도일 거지 사실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멈출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센터 형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달러의 독주를 막을 방법은 결국은 페드가 뭔가 변심을 해서 미국 상황이 생각보다 뭐 안 좋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우리 좀 경기 관리 들어가야겠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탈출구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페드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당분간은 1,450원
뭐까지는 아니지만 1,423원에서 25원 정도까지는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가 거기서 또 한번 저지선이 형성됐다가 그 이후로 또 어떤 뉴스들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번 주가 이 그 기준금리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네네. 무려 11개 나라가 네네.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앞서 스웨덴은 뭐 1%포인트나 네네. 올렸는데요.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은 이제 물가라든지 네네. 이 금리 결정 전망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까 앵커님이 잘 요약을 해주셨지만 뭐 긴축 위크라고 부를 수 있는 때인 것 같고요. 뭐 BOE가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영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9%를 넘은 지가 뭐 예. 몇 분기가 됐죠. 사실 그래서 영국도 긴축으로 갈 것 같고요. 일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은 이제 동결 전망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일본도 지금 일본은행 자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IMF나 이런 분들이랑 좀 일본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일본 기업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라고 여쭤보면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뭐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더 잘하는 게 가격을 통제하는 걸 잘한다. 예, 그렇죠. 가격을 올리는 걸 어떻게든 누르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본조차도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의 압력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과정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까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긴축 모드가 당분간 랠리가 지속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센터장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지금 2024년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올해 금리 중간값이 4.4%, 내년 4.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11월은 뭐 빅스텝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파격인데요. 근데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마저도 우리가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중앙은행가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전망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 이번에도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까지 님불이란 단어가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님불, 민첩하게 하겠다라는 네. 건데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연준의 소통법이 맞다고 봐요. 내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금리 안 올릴 것도 아닌데 지난 7월에 흡사 파월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금리를 내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텐데 그냥 금리를 조금 안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는 금리 올리는 효과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옳지는 않은데 저는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스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요. 2022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소위 우리가 오늘 논란 점도표를 보면 네. 올해 금리 올릴 거란 전망이 없었는데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연준으로부터 읽어야 될 거는 아무튼 경기의 침체가 상당히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기는 느꼈는데 저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경로 이런 것마저도 저는 시장과 그 점도표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다만 그 가는 최종 경로는 지난 1년이 울퉁불퉁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울퉁불퉁한데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냥 순탄하게 금리 인상 목표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뭔가 경기가 좀 심각하게 나빠지고 또 심각한 침체를 겪는 대가를 치러서야 뭔가 그 금리 인상 고점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지금의 뭐 예상치는 좀 매우 유동적인 수치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은행 고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OECD에서는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금리를 올린 거는 선제적 대응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은 그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불안감도 커지지 않습니까? 금통위가 이달은 쉬고 10월, 12월에 있는데요. 그 미국 연준 결정에 대해서 한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0.5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이청용 총재께서 시장과 소통을 하는 방식은 어쨌든 간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는 금리 결정이 나올 때나 평소에 뭐 프레스랑 만날 때도 지금의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고 앞날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정보를 주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결국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0.25였습니다. 올릴 때 이제 0.25씩 올리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요. 그런데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0.25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벌어지면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어떤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사실 요즘은 환율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 환율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도 통제 밖의 범위로 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다음 결정은 0.5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결정에 0.5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미국과 금리 격차가 0.25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미국과 금리 수준을 맞추거나 항상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들,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거야라고 하는 시선들이 저희 경제에 대해서 더 어두운 그 전망치를 가지게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센터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가계부채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환율 같은 것도 한국 경기가 꺾여서 홀로 조금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그 비관적인 시각이 늘어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환율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은 0.25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0.5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안 꺾이면서 금리 올리는 거는 뭐 미션 임파서블 아니겠습니까? 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어렵지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미국이 치고 나가면 저는 그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이 돼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견해는 조금 과장됐다고 예.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미국과 한국만 존재한다 그러면 뭐 금리 높은 나라로 가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사는 채권 금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가신용등급 더 높거든요. 예. 일본의 국제 10년 사면 이자를 0.25%밖에 안 주는데 한국은 3% 후반을 줘요. 한국보다 금리 높은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과거에 2018년에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0.75%포인트 낮았는데 이 갭이 더 벌어졌을 때도 돈이 안 빠져나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미국의 기조를 본다 그럼 제 생각에는 한국도 올리기 싫더라도 0.50%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하느니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10월 달에 빅스텝 전망을 제시를 해주신 건데, 네, 슈퍼 긴축 위크가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9월 달에 열리지 않는 한국은행은 조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출신인 교수님 의견 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임시금통위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네. 저는 되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금통위는 그냥 스케줄대로 가되 오히려 지금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하고 한국의 금리 결정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의 그 한국의 환율 시장의 움직임, 환율의 움직임들을 좀 면밀히 본 다음에 그것을 다음 결정의 디시전 팩터로 결정의 어떤 요인으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와중에는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 이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 와중에는 결국은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조금 막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더 잘 돼서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기업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실 좋아질 수 있고요. 예. 다만 중소기업들은 지금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환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그런 제조업 기업들은 금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부 차입을 통한 그 어떤 회사 운영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생각도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추석이 지나니 벌써 10월이 코앞입니다. 그 이제 앞서 이제 9월 초에 나왔던 8월 물가가 상당히 그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데 9월 물가가 10월 초에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국의 물가는 진짜 잘 모르겠네요. 예. 7월, 8월이 꺾일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국은 환율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미국은 물가 자체가 매우 조금 가변적인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전망을 해드리긴 좀 어렵겠고, 다만 이제 지난 7월에 우리가 8월에 7월 물가를 봤던 것처럼 조금 낮게 나온다 그러면 연준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도 시장이 막 자가 발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예. 시장은 매우 좀 이제 물가 지표 자체에 일희일비하는 정도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에 저희가 5.7이었는데요. 제 생각에 이번에도 뭐 5.5 근처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아주 뭐 극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비가 그렇게 빨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그 안에 뭐 내구재, 비내구재 등등이 있어서 서비스 등등이 있어서 그 중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과 적게 받는 컴포넌트들이 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소비는 그렇게 빨리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유가가 낮아지고 6월부터 곡물 가격이 낮아진 건 있지만 환율 효과와 뭐 소비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 효과 등등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아마 5.5% 근처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CNBC가 월가 투자 전략가 대상 설문에서 보니까 기준금리 전망을 미국이 연말에 3.9%, 내년 3월에 4.26%, 고점 이후 내년 말에는 3.8%로 내다봤다고 이렇게 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고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리고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로? 글쎄요, 뭐 내년도 한 1분기까지는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금리의 고점은 제 생각에는 매우 가변적이다. 그야말로 데이터 디펜던스인데 우리가 한 달 전에는 금리 고점이 4%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4%는 넘어갈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 말에 4%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3.25니까 0.75 올리고 0.5 올릴 것 같은 네. 지금 현재로서 데이터를 본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4%니까 내년에 좀 더 올리고 하면 사실은 저는 4.75 정도의 평균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되겠죠. 네. 네, 그럼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자산 배분 등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계신가요? 저는 한 4, 5년 보면 금리보 상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한 5% 내외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 꽤 있어요. 은행, 신종, 자본증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가 성과가 좋은데 2차 대전 이후로 연율하로 한 7%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험을 덜 지는 채권이 5%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역사적 높은 수준이고 또 이렇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전 실물 경제가 굉장히 버티기가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한 1, 2년 보면 구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보상품을 권해드리고 싶고 뭐 주식은 또 떨어지면 또 그 자체가 기회가 오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미국 주식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금리에 대한 내성은 미국 경제가 훨씬 다른 데보다 강한데 주식은 미국이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경제 성장률에 수렴합니다. 한 50년 동안 미국 S&P 500이 연평균 한 7% 올랐고요. 미국의 명목 GDP는 한 6.5% 늘어났는데 최근 10년은 경제가 한 4% 오르는 동안에 S&P 500이 13% 올랐어요. 그럼 이 원인이 뭐냐면 포괄적으로 저금리인데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면 기업이 자본을 유보시키고 뭔가 쌓아나가는데 미국 기업들은 과도한 주주 환원이 있었어요. 금리가 싸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하는 게 합리적인 활동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거를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물 경제보다 많이 올랐던 미국 경제가 미국 증시가 고금리에 노출됐을 때 리스크는 다른 나라보다 혹은 한국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편중 자산 배분 찬성하지 않고 고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오늘 뭐 이런저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서강대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